11장 해질녘. 죄도 없이 죽음을 맞게 된 남자의 가련한 아내는 선고가 내려지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낀 듯 쓰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온 세상에서 자신만은 불행에 처한 남편을 지탱해야지, 더더욱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소리가 강하게 들려왔기에 충격조차 서둘러 떨치고 일어났다. 재판관들이 장외에서 열리는 대중시위에 참여해야 해서 재판소는 산회했다. 여러 통로로 법정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민첩한 움직임과 웅성거림이 잦아들기 전에 루시가 그저 애정과 위로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을 향해 팔을 뻗었다. 저희를 만질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안을 수만 있다면, 오 선량한 시민동지들이여, 우리에게 조금만 연민을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그곳에는 간수 1명, 지난번 그가 데리고 갔던 사내 넷 중 2명, 그리고 바사드만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거리 시위를 위해 몰려나가고 없었다. 바사드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그냥 앉게 해주자고, 얼마 걸리지도 않을 텐데. 침묵의 동의가 이루어졌고 루시는 그들의 도움 속에 법정 좌석을 지나 높이 자리한 피고석에 다가갔다. 그는 피고석 너머로 몸을 내밀어 그녀를 안을 수 있었다. 안녕, 내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이여,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축복을 빌겠소. 우리는 다시 만날 거요. 지친 자들이 안식을 취하는 그곳에서. 남편이 그녀를 품에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견딜 수 있어요, 사랑하는 찰스. 천상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걸요. 나 때문에 괴로워 마요. 우리 아이에게도 마지막으로 축복을 빌어줘요. 그대를 통해 아이에게 축복을 빌겠소. 그대를 통해 입맞춤을 전하겠소. 그대를 통해 작별 인사를 남기겠소. 여보, 안 돼. 잠깐만요. 그가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래 헤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머지않아 내 가슴도 부서져 버릴 테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도리를 다하겠어요. 그러다 언젠가 우리 아이 곁을 떠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 애에게도 벗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도 딸을 뒤따라 와 있었는데 다네이가 손을 내밀어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두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다네이가 외쳤다. 아니, 안 됩니다.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저희에게 무릎을 꿇으려 하십니까? 과거에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저희는 이제 압니다. 제 가문을 의심하셨을 때, 그리고 알게 되셨을 때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저희는 이제 압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저에 대한 당연한 반감을 힘겹게 억누르셨다는 것도 저희는 이제 압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과 도리를 다해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그녀의 아버지는 대답으로 그저 백발을 움켜쥐었다가 비통한 비명을 내지르며 양손을 비틀 뿐이었다.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수가 말했다. 모든 것이 주어진 대로 되었을 뿐입니다. 처음 숙명적으로 저를 아버님 가까이 데려갔던 제 가여운 어머니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언제나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선은 그런 악에서 결코 나올 수 없었고 행복한 결말은 그토록 불행한 시작에서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죄수가 끌려나갈 때 아내는 그를 놓아주고 기도하듯 양손을 서로 맞댄 채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환했고 심지어 위로하듯 미소마저 짓고 있었다. 그가 죄수용 출입문에서 나가자 그녀는 몸을 돌려 아버지의 가슴에 사랑스럽게 머리를 기대었고 무언가 말하려 애쓰더니 그의 발치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지금껏 자리에서 기척도 없던 시드니 카튼이 어둑한 구석에서 걸어나와 그녀를 안아들었다. 그녀 곁에는 아버지와 로리 씨밖에 없었다. 그녀를 안아들고 머리를 받쳐줄 때 그의 팔이 떨렸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그저 연민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벅차오르는 자부심도 있었다. 마차로 모시고 갈까요? 무게가 느껴지지도 않는군요. 그는 그녀를 가볍게 문으로 안고 가서 마차 안에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아버지와 그들의 오랜 벗이 마차에 탔고 그는 마부 옆에 자리를 잡았다. 불과 몇 시간 전 그가 어둠 속에 멈춰선 채 거친 포석 어디쯤 그녀가 발을 디뎠을까 홀로 생각했던 그 대문 앞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카튼이 다시 그녀를 안아들고 계단을 올라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를 소파에 내려놓았다. 아이와 프로스 양이 그녀를 보고 흐느껴 울었다. 깨우지 마십시오. 그가 프로스 양에게 나지기 말했다. 그 편이 낫습니다. 그저 기절했을 뿐이니 굳이 의식을 차리게 하지 마십시오.
오 아저씨 아저씨 같은 아저씨. 어린 루시가 슬픔에 복받쳐 뛰어와 그를 격하게 껴안으며 외쳤다. 이제 아저씨가 오셨으니 무언가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을, 무언가 아빠를 구할 수 있는 일을 하실 거죠? 오 엄마 좀 보세요 같은 아저씨. 엄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저씨는 엄마의 저런 모습을 견딜 수 있을세요? 그는 아이에게 숨을 죽이고 꽃다운 뺨을 자기 얼굴에 대었다. 이어 살포시 아이를 내려놓고 의식이 없는 아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가기 전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잠시 멈추었다. 그녀에게 입 맞춰도 될까요? 훗날 기억되길. 그가 몸을 숙이고 그녀의 얼굴에 입술을 대었을 때 그는 어떤 말을 속삭였다고 한다. 그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이는 훗날 자신이 들은 내용을 그들에게 말했고 또한 자신이 멋진 노부인이 되었을 때 손주들에게도 말했으니 당시 그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생명을. 그는 옆방으로 물러난 뒤 뒤따라온 로리 씨와 그녀의 아버지를 향해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후자에게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한 영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마네트 박사님, 최소한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이 판사들 그리고 권력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박사님께 매우 호의적이고 또한 박사님의 공헌을 높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찰스와 관련된 일은 단 하나도 나에게 숨긴 적이 없었어. 나는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했고 실제로도 그랬어. 그는 아주 힘겹게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내일 오후까지는 시간이 빠듯하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럴 생각이요. 잠시도 쉬지 않겠어. 좋습니다. 이전에도 박사님과 같은 에너지로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미소와 한숨을 동시에 지니며 덧붙였다. 지금처럼 위대한 일은 결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시도하십시오. 삶은 우리가 잘못 쓰면 별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노력해볼 가치가 있지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내려놓아도 되는 삶이겠죠. 지금 가보겠어. 마네트 박사가 말했다. 곧장 검사와 재판장을 만나보고 이름을 언급 않는 편이 나은 다른 사람들도 찾아가 보겠어. 편지도 쓰겠어. 그런데 잠깐만, 거리에 행사가 있지 않소? 그러면 어두워지기 전에는 누구도 만나기 힘들 텐데. 그렇겠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기껏해야 신락 같은 희망이니 어두워질 때까지 늦춰진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일의 진척 상황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도 명심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운 권력자들을 언제쯤이면 만나실 것 같습니까? 마네트 박사님? 어두워지면 곧장 만나지 않을까 싶소. 지금부터 한두 시간 이내에. 4시가 넘으면 금방 어두워질 겁니다. 한두 시간 더 여유있게 하죠. 제가 9시에 로리씨 거처로 찾아뵈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 친구분에게서나 박사님 본인에게서요. 그렇소. 성공을 빌겠습니다. 로리씨가 바깥문까지 시드니를 따라 나오더니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어깨를 건드려 돌아보게 했다. 내 생각엔 전혀 가망이 없어. 로리씨가 나직하고 슬프게 속삭였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설령 모두가 그를 살려줄 마음이 내킨다 해도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하오. 그의 생명이, 아니 어떤 이의 생명인들 그들에게 대수겠소? 법정에서 그런 광경을 봤는데 감히 어떻게 살려주겠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함성 속에서 기요틴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로리씨가 문술주의 팔을 기대고 그 위로 얼굴을 숙였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카튼이 매우 부드럽게 말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네트 박사님께 이 생각을 부추긴 건 언젠가 이것이 그녀에게 위안이 될 거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의 목숨이 아무렇게나 내버려져 헛되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마음이 괴로울 테니까요. 그래. 로리 씨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그 말이 맞소. 하지만 그는 죽을 거요. 실제로 아무 가망이 없어. 예, 그는 죽을 겁니다. 실제로 아무 가망이 없습니다. 카튼이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어 단호한 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예, 이렇게 11장은 짧게 끝났습니다. 12장 어둠. 시드니 카튼은 어디로 갈지 마음을 못 정한 채 길에 멈췄었다. 9시에 텔슨 은행이라. 그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까? 그렇겠지. 이곳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편이 유리해. 그게 안전한 예방책이고 어쩌면 필수적인 대비책일지도 몰라. 그래도 조심 철저히 따져봐야 해. 그는 어떤 목적지로 향하기 시작했던 발걸음을 멈춘 뒤 이미 어두워져가는 거리를 한두 번 돌면서 가능한 결과들을 마음속으로 따져보았다. 처음에 가졌던 느낌이 더 확실해졌다. 그 편이 유리해. 그가 마침내 마음을 굳히며 말했다. 이곳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편이. 그러고는 생탕투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날 드파르주는 자신을 생탕투한 교회에 있는 한 포도주 상점의 주인이라고 설명했었다. 시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굳이 길을 묻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그 상점을 찾을만 했다. 그곳의 위치를 확인한 뒤 카트는 비좁은 거리를 다시 벗어나 여인숙에서 식사를 하고 식후에는 고이 잠들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지난밤 이후로는 순한 포도주만 가볍게 마셨고 지난밤에는 브랜디와 끝장을 봤다는 듯 로릿이 벽난로에 그것을 천천히 버리기까지 했었다. 그는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 다시 거리로 나간 건 7시가 다 되어서였다. 그는 생탕토안을 향해 걸어가다 거울이 있는 한 가게 진열장 앞에 멈춰 서서 느슨한 넥타이와 외투깃과 흥크러진 머리 등 단정치 못한 모습을 살짝 매만졌다. 이 일이 끝나자 곧장 드파르주의 상점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상점 안에 손님이라고는 초조한 손가락과 쉰 목소리의 자크 3뿐이었다. 배심원단에서 봤던 이 사내는 작은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며 드파르주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방장스도 이 무리의 고정 일원인 듯 대화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카튼이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뒤 매우 서툰 프랑스어로 포도주 소량을 주문하자 드파르주 부인이 무심하게 눈길을 던졌다가 더 자세히 그를 쳐다보더니 급기야 직접 그에게로 다가와 무엇을 주문했냐고 물었다. 그는 좀 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영국인? 드파르주 부인이 무언가 캐 내리는 듯 짙은 눈썹을 지키며 물었다. 마치 한 단어의 프랑스 발음도 느리게 이해된다는 듯 그는 그녀를 쳐다본 뒤 아까처럼 강한 외국인 억양으로 대답했다. 예, 부인. 예, 영국인입니다. 드파르주 부인은 포도주를 가지러 카운터로 돌아갔고 그가 자코뱅 잡지를 꺼내 골똘히 뜻을 파악하는 척할 때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이라니까요. 에브레몽드랑 닮았어요. 드파르주가 포도주를 가져오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건넸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세요 시민동지. 그가 잔을 채우며 말했다. 아, 포도주 좋군요. 동화국을 위해 건배. 드파르주가 카운터로 되돌아가 말했다. 그렇군. 약간 닮았어. 부인이 단호하게 대꾸했다. 아주 많이 닮았다니까요. 자크 3이 중재하듯 말했다. 그자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부인. 사근사근한 방장스가 웃으면서 덧붙였다. 맞아요, 정말로. 게다가 내일 다시 한번 그자를 보려고 몹시 즐겁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카트는 학구적이며 집중하는 표정을 지은 채 검지로 느릿느릿 잡지의 행과 단어를 짚어나갔다. 그들은 모두 카운터에 팔을 기대고 바싹 붙어서 낮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자코뱅 잡지에 짐짓몰두한 손님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다. 부인이 한 말이 옳아요. 자크 3이 말했다. 왜 멈춥니까? 여기 엄청난 힘이 있는데 왜 멈춰요? 이봐 드파르주가 이치를 따졌다.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멈춰야 하자는가. 어쨌든 문제는 이거 아닌가. 어디에서 멈추는가? 전멸시키면 부인이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자크 3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방장서 역시 격하게 동조했다. 전멸은 괜찮은 신조요 여보. 드파르주가 다소 심란해하며 말했다. 일반적으로 나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의사선생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소. 당신도 오늘 봤지 않소? 서신이 낭독될 때 그의 표정이 어땠는지. 그의 표정이 어땠는지 봤고 말고요. 부인이 경멸과 분노를 담아 되풀이했다. 그래요. 그의 표정이 어땠는지 봤어요. 그의 표정이 어땠느냐면 공화국이 진정한 친구가 지을 만한 표정은 아니더군요. 그 표정 관리나 잘 하라고 해요. 게다가 당신도 봤지 않소 여보. 드파르주가 항변하듯 말했다.
그의 딸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걸 보는 의사 선생님 마음도 얼마나 괴롭겠소. 그의 딸도 봤죠. 부인이 되풀이했다. 그럼요. 그의 딸도 봤어요. 그것도 여러 번 오늘도 봤고 다른 날에도 봤죠. 법정에서도 봤고 감옥 옆의 길에서도 봤어요. 내가 손가락을 들기만 하면 그녀가 손가락을 드는 것 같더니 관로 속에 엿듣는 자는 잡지에서 내내 눈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녀가 손가락을 드는 것 같더니 자기 앞의 선반에 탁 내리있었다. 마치 기요틴의 칼날이 떨어지듯. 시민동지는 최고입니다. 배심원 사내가 말했다. 천사라니까요. 방장서가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당신으로 말하자면 부인이 남편을 지칭하며 무자비하게 말을 이었다. 만약 일이 당신한테 달렸다면 다행히도 그렇지 않지만 당신은 심지어 지금도 그자를 구해주려 들겠죠? 아니요. 드파르주가 항의했다. 설령 이 잔을 드는 것만으로 그자를 구할 수 있다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 선에서 끝내야지. 그러니까 이쯤에서 멈춰요. 들어봐요, 자크. 드파르주 부인이 격분하여 말했다. 우리 방장서, 당신도 들어봐요. 둘 다 들어보라고요. 폭정이라든가 압제라든가 하는 다른 제목으로 이미 이 일족은 오래전부터 내 명부에 올라와 있었어요. 파괴해서 전멸시킬 대상으로 남편한테 물어봐요. 그랬는지 아닌지. 그래서 질문을 받을 것도 없이 드파르주가 시인했다. 위대한 시절의 초반, 바스티오가 무너지는 그날, 이가 오늘 본 이 문서를 발견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게가 텅 비고 문을 닫은 한밤중에 우리는 그것을 읽었죠. 여기 바로 이 장소에서 이 램프 불빛으로 이한테 물어봤죠. 그랬는지 아닌지. 그래서 드파르주가 인정했다. 그날 밤 문서를 끝까지 다 읽고 램프의 불이 다 타고 저 덧문 위로 저 쇠창살 사이로 어슴푸레 날이 밝고 올 때 나는 이한테 말했어요. 털어놓을 비밀이 있다고. 이한테 물어봐요. 그랬는지 아닌지. 그래서 드파르주가 다시 인정했다. 나는 이한테 비밀을 털어놨어요. 지금처럼 이 두 손으로 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죠. 드파르주, 나는 바닥과 어부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바스티오 문서에 묘사된 두 에브레몽드 형제에게 그토록 고통받았다는 소작인 가족은 바로 내 가족이었어요. 드파르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바닥에 쓰러졌던 소년의 그 누이는 내 언니였고 그 남편은 내 언니의 남편이었고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는 그들의 아기였고 그 오라비는 내 오라비였고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였고 그렇게 죽은 이들은 내 죽은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소명이 나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에게 물어봐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래서 드파르주가 다시 한번 인정했다. 허허, 그랬구나. 그렇다면 어디에서 멈추라는 말은 바람이나 불한테 해요. 부인이 대꾸했다. 하지만 내게는 하지 말아요. 두 충중은 그녀의 뿌리 깊은 분노에서 끔찍한 즐거움을 얻었고 엿듣는 자는 그녀가 얼마나 창백한지 보지 않고서도 느낄 수 있었다. 둘 다 이를 높이 칭송했다. 드파르주는 힘없는 소수로서 동정심 많던 후작 부인에 관한 기억을 몇 마디 섞었지만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 답변과 똑같은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어디에서 멈추라는 말은 바람이나 불한테 해요. 내게 말고. 손님들이 들어오자 무리는 해산했다. 영국인 손님은 술값을 지불했고 어설프게 잔돈을 쉔 뒤 이방인답게 국립궁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드파르주 부인은 그를 문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팔을 그의 팔에 대고 방향을 가리켰다. 그 순간 영국인 손님은 그 팔을 잡아 쳐들고 그 밑을 깊고 예리하게 찔러버리는 것도 괜찮은 행동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기 길을 갔고 이내 감옥 담벼락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약속 시간이 되자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 다시 로리시의 방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서는 노 신사가 초조한 기색으로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조금 전까지 루시와 함께 있었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잠시 그녀를 두고 왔노라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시 무렵에 은행을 나선 뒤로 강간무소식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중재로 찰스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다. 박사가 자리를 비운 뒤 5시간이 넘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로리 씨는 10시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마네트 박사는 돌아오지 않았고 더는 루시 혼자 놔두는 것도 내키지 않아 그는 일단 루시에게 돌아갔다가 자정에 다시 은행에 오기로 했다.
그 사이 카트는 난로가에서 혼자 박사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시계가 12번 울렸다. 하지만 마네트 박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로리 씨가 돌아왔지만 그는 박사에 관한 소식을 얻지도 본인이 전혀 전하지도 못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박사의 오랜 부재를 토대로 약하게나마 희망의 뼈대를 세우고 있을 때 계단에서 기척이 들렸다. 박사가 방에 들어온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이 명백해졌다. 그가 실제로 누구라도 찾아갔던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 내내 길을 헤매고 다녔던 것인지는 이후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그들을 빤히 쳐다보며 서 있을 때 그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었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가 말했다. 그게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있는 거지? 그는 머리와 목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무력한 눈빛으로 온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말하면서 외투를 벗어 그대로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내 작업대가 어디 있지? 작업대를 찾으려고 온 천지를 뒤졌는데 아무도 찾아도 없어. 그들이 내 일감을 어떻게 한 거지? 시간이 없는데 구두를 완성해야 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어서 그가 딱하게 훌쩍이며 말했다. 일하게 해줘. 내 일감을 달라고.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산만한 아이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쾅쾅 발을 굴렀다. 외롭고 불쌍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가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애원했다. 나한테 일감을 달라고. 그 구두를 오늘 밤까지 못 끝내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희망이 사라졌다. 모든 희망이. 그를 합리적으로 설득한다거나 제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일은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으므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은 각자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금방 일감을 주겠다는 말로 달래어 벽난로 앞에 앉게 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인걸불 위로 몸을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마치 다락방 시절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의 환상이나 꿈이었던 것처럼 로리 씨는 그가 드파루즈에게 맡겨졌던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움츠러든 것을 보았다. 이 처참한 광경에 두 사람 다 경악하고 동요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굴복할 때가 아니었다. 그의 외로운 딸이 마지막 희망과 의지할 곳을 빼앗긴 채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다시금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은 얼굴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먼저 입을 연 이는 카튼이었다. 마지막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크지도 않았지만 저분을 그녀에게 모시다 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하지만 가시기 전에 잠시만 제 말에 차분히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내걸리는 조건을 왜 내거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요구하려는 약조를 왜 요구하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당연히 그럴 테지요. 로리 씨가 대답했다. 말씀해 보세요. 그들 사이에 의자에 앉아있는 형체는 내내 단조롭게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신음소리를 냈다. 그들은 한밤중에 병상을 지킬 때 쓸 법한 어조로 말했다. 카튼이 그의 발치에 둘둘 감기다시피 한 외투를 집으려고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박사가 하루에 처리할 업무 목록을 담아서 들고 다니던 작은 상자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카튼이 상자를 집어들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그 안에 있었다. 뭔지 봐야겠는데요? 카튼이 말했다. 로리 씨가 동요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종이를 펼쳤고 이어 오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다. 뭡니까? 로리 씨가 간절히 물었다. 잠시만요. 이건 적당한 차례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가 자기 외투에 손을 넣어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건 제가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증명서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시드니 같은 영국인? 로리 씨가 펼쳐진 종이를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들여다보았다. 내일까지 이걸 저 대신 맡아주십시오. 기억하시겠지만 내일 그를 만나러 가는데 감옥에는 가져가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소?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이제 마네트 박사님께서 몸에 지니고 다니셨던 이 서류를 보십시오. 비슷한 증명서인데 이게 있으면 박사님과 따님과 손녀는 언제든 관문과 국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군. 아마도 박사님은 어제 불운에 대비하여 최후이자 최선의 예방책으로 이것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죠? 상관없습니다. 굳이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제 것과 선생님 것과 함께 이걸 잘 넣어 두십시오. 이제 들어보세요.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박사님께서 이런 서류를 구했을 거라고 혹은 구했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곧 취소될지 몰라요. 제 나름의 근거로 예상하건대 분명 취소될 겁니다. 설마 그들이 위험에 처한 건 아니겠죠?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드파르주 부인에게 고발당할 위험에 처했어요. 그녀 입으로 말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밤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엿들었는데 그들이 처한 위험을 확실히 보여주던군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그 뒤에 첩자를 만났습니다. 그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감옥 담벼락 옆에 어떤 톱질꾼이 사는데 그가 드파르주 부부의 통제를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드파르주 부인이 그자에게 연습을 시켰답니다. 그는 결코 루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녀가 죄수들에게 어떤 몸짓과 신호를 보내는 것을 봤다고 말이죠. 그들이 옥중 업무라는 흔한 구실을 댈 거라는 점, 그리고 그녀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점은 쉽게 예상됩니다. 아마 그녀 아이의 생명도, 그리고 아마 그녀 아버지의 생명도 위태롭겠죠. 둘 다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눈에 띈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경악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그들을 전부 구하실 겁니다.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소, 카튼. 하지만 어떻게 하든 하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선생님께 달렸고 선생님보다 책임자도 없습니다. 이 새로운 고발은 분명 내일 이후나 되어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이틀 후나 사흘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일주일 이후일 가능성은 더 크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기요틴 희생자를 애도한다거나 동정하는 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틀림없이 이 죄를 짓게 될 거고 그녀는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묘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갈로 속에? 이 여자는 고발장에 이런 죄목을 더해서 이중으로 확실하게 하려고 기다릴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카튼 씨의 말에 너무 집중한 데다 그 말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로리 씨가 박사의 의자 등바지를 짚으면서 말했다. 잠시 이 괴로운 고민마저 잊고 있었어. 선생님께는 돈이 있으니 해안까지 가는 최대한 빠른 여행 수단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선생님은 며칠 전에 영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치셨어요. 내일 일찍 말들을 대기시켜 놓으십시오. 오후 2시에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소. 그의 태도가 워낙 열정적이고 고무적이었으므로 로릿이 역시 그 불길이 붙어 젊은이처럼 타올랐다. 선생님은 고귀한 마음을 지니셨어요. 우리가 의지하기에 선생님보다 나은 분은 없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오늘 밤 그녀에게 선생님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뿐 아니라 그녀의 아이와 아버지까지 이런 위험에 처했는지 그 점을 강조하세요. 그녀라면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를 남편 머리 곁에 기꺼이 누일 테니까요. 그는 잠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앞서와 같이 말을 이었다. 아이와 아버지를 위해 그 시각에 나 선생님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파리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이게 남편이 마련해둔 마지막 계획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녀가 감히 믿거나 희망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안쓰러운 상태에서도 그녀의 말에 따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괜찮을 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곳 안뜰에서 모든 채비를 마치십시오. 심지어 마차 안에 앉아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는 즉시 바로 태우고 출발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카튼 씨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제 증명서가 다른 사람들 것과 함께 선생님 수중에 있으니 제 자리도 마련해 주십시오.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제 자리가 차기만 하면 바로 영국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리 씨가 거의 열성적인 그러면서도 너무나 굳건하고 침착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 일이 늙은이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게 아니라 열정적인 젊은이가 내 곁에 있겠구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서로에게 약속한 이 노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해 주십시오. 맹세하겠소 같은. 내일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건 노정을 바꾸거나 지체하면 어떤 목숨도 살릴 수 없다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많은 목숨이 희생당할 거라고. 기억하겠소.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면 좋겠소.
저 역시 제 역할을 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진지하고 엄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고 심지어 노인의 손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지만 곧장 그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다. 그는 노인을 도와 죽어가는 임금불 앞에서 몸을 흔들고 있는 형체를 깨워 외투를 입히고 모자를 씌웠으며 그가 여전히 달라고 구슬프게 애원하는 작업대와 일감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으러 가보자고 설득했다. 그는 박사의 한쪽에서 걸으면서 자택 앞마당까지 안전하게 그를 배웅했다. 그곳에서는 한 비통한 마음이 그가 자신의 황량한 심정을 고백했던 잊지 못할 시절에는 너무나 행복했던 그 마음이 참혹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는 앞마당에 들어가 홀로 잠시 머물면서 그녀의 창에 비친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떠나기 전 그는 그곳을 향해 축복의 인사를 속삭였다. 또한 작별의 인사도.